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이 전군 지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남한 전 영토 점령이라면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일종의 전쟁 시나리오도 공개했는데 초기 우리 지휘 거점을 타격하고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핵심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가정한 전술핵 타격 훈련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세로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지난 8월 30일 밤 북한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KN-24, 북한판 에이테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됐는데요. 북한은 미사일을 400m 상공에서 폭발시켜 중요 지휘 거점과 비행장을 공격하는 전술핵 타격 훈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라는 군사적 위협 행위로 도전에 나선 적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북한은 관련 보도를 전하면서 전군 지휘 훈련을 했다고 밝혔는데 전쟁 발발 시 남한 전 영토를 점령하는 걸 목표로 하는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수들의 불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이행하여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데 총적 목표를 둔 네, 일종의 전쟁 시나리오까지 공개했다고요? 네, 지휘소를 찾은 김정은 위원장은 작전 초기 우리 지휘 구심점에 타격을 가하고 지휘 통신 수단을 마비시킬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360km로 평양에서 계룡대까지의 거리와 같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를 겨냥해 전술핵을 터뜨려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공격을 할 수 있음을 과시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전쟁이해부랑 지휘통신 체계를 제일 먼저 무력화를 시켜야 이제 원활하게 작전이 가능하고 맞은 쪽은 우왕좌왕하는 동안에 이제 때린 쪽은 이제 더 신속하게 다음 작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어 사회 정치적으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한다는 작전과 특수전 병력을 침투시켜 후방을 교란하고 유사시 미군의 증원 병력을 차단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이런 계획을 언급하고 나선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네, 북한은 이번 훈련이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에 대응한 거라 밝혔는데요. 대응 훈련을 구실 삼아 노골적으로 군사 도발을 예고하며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UFS 훈련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기 때문에 위협의 강도, 그러니까 위협의 모습을 문구로서 좀 더 구체화함으로써 북한이 전면전을 상정한 작전 계획을 수립했고 관련 훈련을 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자신들의 핵 능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재래전과 핵전쟁, 그것을 배합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그 작전 계획을 만들었다 볼 수 있고요.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작전 지휘 훈련과 실기동 훈련 강화를 지시하면서 전쟁 준비를 확고히 하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움직임도 있는데요. 북한이 최근 전에 없이 해군을 강조하며 치켜 세운다는 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육해공군이 아니라 해육공군으로 불러야 한다고도 말했다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 8월 28일은 북한에선 이른바 해군절로 기리는 날이었는데 김 위원장은 딸을 대동해 해군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조선인민군 해군 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 보고를 받으시고 해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셨습니다. 김정은이 해군절에 해군사령부를 방문한 건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인데요. 해군사령관으로부터 작전 계획을 보고받고 장성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가 하면 기념 연회도 참석했습니다. 얼마 전엔 해군 함정에 탑승하기도 하는 등 김 위원장은 최근 해군과 관련된 행보를 자주 이어가고 있는데요. 북한의 공군 창설일인 8월 20일 공군절에는 별 행사 없이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런 만큼 최근 일련의 행보는 해군을 부각하려는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김 위원장은 군의 호칭 순서도 바꿔야 한다며 해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하여 앞으로는 육해 공군이 해륙 공군이라고 불리워 지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 것입니다. 북한이 최근 이렇게 해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네, 일단 해상전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은은 연설을 통해 해군이 최신의 무장 장비와 전투기술 기제를 갖추지 못했다며 한미에 비해 열세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 전술 핵무기의 해군 배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국가 핵무력 건설 노선이 밝힌 전술 핵 운용의 확장 정책에 따라 군종 부대들이 새로운 무장 수단들을 인도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화살 계열의 전략순항 미사일과 해골의 해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신무기를 해군에 적극 배치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합동훈련을 염두에 둔 행보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죠.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방북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연합 군사훈련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는데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북한이 해군력 강화를 꼽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미일의 해상훈련에 대응해 북한과 러시아가 연합 해상훈련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종의 주변 국가의 연합훈련을 통해서 일종의 해상과 관련된 전력에 있어서의 어떤 일대 전환이 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획기적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해군절을 기리면서 많은 메시지를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한편 김정은은 한미일 정상을 향해 깡패 우두머리라며 막말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 통일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위기의식을 노출한 것으로 저급한 수준을 드러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세로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외교적으로도 눈에 띄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남미나 중동 여러 국가와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주로 미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 경제적,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이에 당사국 자격으로 참여한 북한 대사가 갑자기 일본의 오염수 문제를 거론합니다. The discharge nuclear polluted water into the ocean is clearly criminal act. 일본 대사가 바로 불쾌감을 드러내자 This matter should not be subject to political discussions. We cannot accept any baseless allegations that lack scientific evidence. 이번엔 중국 대사가 가세해 북한 측 발언에 힘을 보탭니다. 长期以来，围绕福岛核污染水排海对海洋环境、食品安全和人类健康的影响，一直存在严重关切。 의제와 관련 없는 오염수 문제를 두고 북한과 중국이 합세해 일본 측과 대립각을 세운 겁니다. 북한 정찰위성 관련 논의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면서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진영 간의 글로벌 대립 구조는 상당히 장기간 존속할 가능성이 있고, 이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는 사실상 식물 안보리로 이제 전락을 한 상황이고요. 이 상황을 북한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처럼 국제 무대에서 북중러의 협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 가운데 북한은 최근 다른 나라들과의 접촉면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쿠바 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벌여왔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벌여왔습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중남미 국가들이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에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를 이제 폭정의 트로이카로 이제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국가의 이제 그 공통점을 보면은 권위주의 국가이고 또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김영남 당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베네수엘라를 방문해 마두로 대통령을 접견했고, 베네수엘라는 평양에 대사관을 세우는가 하면 북한의 각종 기념일마다 축전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챙기며 각별한 관계를 형성해왔습니다. 국무위원장 각하, 나는 인류의 주적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귀국에 대한 우리들의 정치적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입니다.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의 베네수엘라는 북한에게 강력한 경제적 지원군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2019년에 그러니까 북한과 베네수엘라 사이에 그 기술, 산업, 군사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베네수엘라는 원유와 그 이란산 무기를 공급을 하고요. 또 북한으로부터는 그 미국의 경제 제재 이 회피 경험, 또 암호화폐 거래나 그 사이버전 관련해서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에는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우리민은 일찍이 형제적 쿠바 인민과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에 기초하여 두터운 신선한 유대를 맺고 반제 투쟁의 전초선에서 함께 싸워왔으며 반미를 기치로 내걸며 각종 국제 현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니카라과도
조만간 북한에 대사관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이란, 시리아 등의 중동 국가와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국가, 이집트, 우간다 등 과거부터 정치 외교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서방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관계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해서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국가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함으로써 고립을 탈피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해 정치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경제적 도움도 주고받는 관계로까지 확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대를 강화해서 미국의 경제 제재에 맞서겠다. 또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또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실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사상과 제도 차이에 관계없이 반제국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을 반대 배격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협조하면서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물론 북한 외교의 핵심 축은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은 국제 풍운이 어떻게 변하든 북중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고, 러시아 또한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무기 거래 협상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Information further indicates that following Shoigu's visit, another group of Russian officials traveled to Pyongyang for follow-on discussions about potential arms deals between the DPRK and Russia.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도 중국, 러시아와의 탄탄한 관계를 기초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거나 제재를 받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정치 외교뿐 아니라 경제적인 협력도 도모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대결 구도가 한층 뚜렷해지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추수철이 다가오죠.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올해는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농사, 식량 얘기할 텐데요. 농사 측면에서 북한은 지금 어떤 시기인가요? 저도 이제 북한에서 농사를 좀 지어봤는데요. 안 지어본 농사가 거의 없을 정도. 벼농사만 제외하고 뭐 옥수수, 밀, 뭐 감자, 콩, 강낭콩, 뭐 수수, 찰, 기장 엄청난 거 다 심어봤었거든요. 지금이 가을 밀버리를 한창 심어야 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을 농사를 할 때죠. 네. 얼마 전에 북한에서도 기상이 좀 난이 안 좋아서 태풍도 흘러가기 때문에 좀 자료 보면 폭우와 센바람에 의한 피해를 받은 농작물에 대한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병충해 관리, 또 농약을 잘 주는 비배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미리 이제 가을 거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얼마 전에는 북한 주민들의 영양 부족이 심각해졌다는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7월에 발표된 2023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현황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2년 북한 주민의 45.5%가 영양 부족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북한 TV에서는 대형 염소 목장을 소개하면서 지난해보다 유제품 생산량이 1.5배 늘었다고 선전했습니다. 앞으로 저제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저 생산량을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계획성 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에서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농무부는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이 최근 5년치 평균보다 12% 정도 낮지만 작년과 비슷한 210만 톤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옥수수 수확량도 230만 톤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사회인 만큼 식량 상황이나 주민들 영양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엇갈리는 분석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한의 식량을 얘기할 때 추정치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추정치를 누가 발표를 하느냐. 국외에서는 국제 식량기구라든지 발표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위성 사진을 통해서 식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계 식량기구 같은 거는 쌀, 옥수수, 밀, 보리, 기타 곡물을 해서 소요량과 공급량을 추정을 한 다음에 부정량을 또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농촌진흥청은 그냥 생산량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두 기관이 틀린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말하는 식량 생산량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추정량이고 그리고 세계기구가 추정하는 생산량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그래서 기간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 곡물 부정량을 추정하는 것이 좀 상이하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 얼마 전에 북중 국경을 다녀왔었거든요. 저희가 돌아본 지역이 자강도, 증강군부터 시작해서 양강도, 그다음에 해령 쪽도 좀 가보고 그다음에 신의주 쪽도 쭉 가봤었거든요. 이미 가을 밀, 보리 수확이 끝난 상태였어요. 농사 작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콩, 옥수수 다 좋았습니다. 북한의 식량 상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확실한 게 재해성 기후 때문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는 거는 북한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이 태풍의 영향 어느 정도일까요? 예, 남한에서도 태풍 6호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혔고요. 또 그것이 북한에도 예외일 리는 없었죠. 그래서 그 노동신문 8월 14일자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강원도 안병군 오계리 일대 그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하천이 하나 지나가는데 그 하천에 제방이 뚝이 무너지면서 그 물이 농경지를 침수시켰고 그 면적이 한 200헥타. 그 평수를 한 사람 한 60만 평이니까 좀 적지 않은 면적이겠죠. 그나마 그래도 드물게 있는 평야지대인데 그쪽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쪽에 그 강원도에 식량 수급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북한의 식량 상황과 관련해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최근 식량 수입량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매달 발표하는 해관 통계. 북한이 중국에서 비료나 농약을 얼마나 수입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수입한 쌀이 약 12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화학 비료 또한 수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밀가루와 옥수수 등 수천 톤의 곡물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코로나로 국경을 닫았던 북한은 최근 3년 반 만에 공식적으로 국경을 개방했는데요. 식량 수입은 훨씬 전부터 재개됐고 또 늘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은 항상 우리가 말할 때 만성적인 식량난에 부딪혀서 고생을 하고 있었고요. 수입을 하게 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사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사와야 되는 상황에서 사와야 할 돈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서 얼마만큼 경제력을 가지고 또 수입하고 그 수입한 것을 어떻게 또 투명하게 분배를 하는지 그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내부 소식들을 취합하다 보면 2022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많은 쌀, 밀가루 이게 수입 품목이 대부분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경공업 공장들에 다 들어간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북한이 그동안에 이미 코로나 이전에 했던 경공업 제품들이 중단이 되니까 수입되는 그런 모든 쌀, 밀가루, 기름 이런 것들을 다 경공업 부문에 돌린 것 아니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술 뽑고 그 나머지는 또 축산 쪽으로 찌꺼기는 축산으로 돌리고 이런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북한의 식량난, 만성적이라는 표현을 쓰실 만큼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에 이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강의 웅대한 농촌혁명 강령을 심장마다에 간직하며 모내기가 한창이던 지난 5월 초 조선중앙TV 보도입니다. 현장에 무인기가 등장했는데요. 논에 비료와 농약을 뿌리기 위한 거랍니다. 무인기로 주기를 진행하여 병모의 생육을 개선하고 모내기 속도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모내기 기계도 소개했는데요. 신형의 고속 영양 모내는 기계로 모내기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수확철을 앞두고 이동식 탈곡기와 소형 벼수확기 등의 신형 농기계 5,500대가 황해남도에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해주 광장의 농기계가 늘어선 모습이 진풍경이었죠. 정말 역사에 없는 황해남도의 기계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우리 황해남도는 정말 행복한 인민이며 긍지 높은 인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그 올해 해결해야 될 경제 분야 12개 고지 중에서 알곡 생산을 첫 번째로 정하고 계속 노력을 해왔잖아요. 올해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경제개발 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올해가 3년 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는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김정은의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북한이 이런 만성적인 구조나 기술적인 측면을 개선하지 않고는 그렇게 금방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될까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강미진 씨는 아까 농사 좀 지어본 여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북한의 변화 노력 중에 주목할 만한 게 있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일단 김정은 체제 등장 후에 가장 중시한 게 과학이잖아요. 네. 농업 부분에 종사하는 연구 부분의 연구사들을 다 젊은 층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자 개발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감자가 120일 정도였다면 지금은 80일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120일은 한 4개월이 돼야 심어서 먹을 수 있는 감자인데 지금은 2달 열흘이면 먹을 수 있는 감자, 단축시키는 그런 종자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밀, 보리 종자 같은 경우도 지금 47가지가 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보리 같은 거는 도성을 하면 30%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리 같은 경우도 20% 미만의 이제 찌꺼기가 나온다고 하고 춘공기도 예전에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을 춘공기 기간을 봤었는데 지금은 6월에 옥수수 심기 전에 뭔가를 또 감자나 밀보리 가을을 하잖아요. 그래서 춘공기가 상당히 짧아졌다고 봅니다. 네. 올해 4월 달에 북한이 농업연구원이라고 종자 개발하고 재배 방법을 개발하는 곳인데 그 명칭을 농업과학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상당히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조금에도 말씀하셨지만 기계화, 농업 기계화입니다. 그래서 손노동으로 해야 된 것을 기계화 수준을 높이면은 그 노동력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또 추수 시간을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벼 같은 경우는 추수를 빨리 하지 않으면 벼가 썩기 때문에 이런 것들 빨리 기계화를 통해서 수확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들을 하나로 볼 수가 있고 작년에 황해도에 5,500대를 추수기에 맞춰서 보낸 이유도 그런 수확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기계화를 그렇게 활성화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북한 하면 식량난 이게 먼저 떠오를 정도로 이 고질적,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저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겨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대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농사지은 그 곡식들이 손실이 안 되게 전국적인 노력과 지원이 우선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북한 당국이 다른 부분에 좀 신경을 쓰는 걸 좀 돌려서 농업 부분에 비료라든가 이런 농업 생산에 좀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생산하면 지금보다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아직 북한은 집단주의라는 농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를 하면서 인센티브 제도를 상당히 강하게 걸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일성을 열의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농민들도 일하는 열의를 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노동력 향상을 해서 그것들이 생산성 향상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을의 초입부터 태풍 소식에 걱정이 많습니다. 큰 피해 없이 태풍 무사히 넘기고 농작물 수확에 지장 없기를 바랍니다. 네, 북한은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근 밀가루 분식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데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서와리에는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는 최북단 마을이 있는데요. 이곳에 최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작은 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외국인 감독들이 찾은 건데요. 한때는 민통선 출입증이 있어야만 갈 수 있었던 끄트머리 마을에서 이들이 보고 느낀 건 무엇일까요? 김윤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인제군.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북쪽으로 들어가면 휴전선 앞 마지막 마을 서화리가 나옵니다. 한때는 민통선 출입증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금도 주민보단 군인들이 더 많은 끄트머리 마을입니다. 총소리보다 포소리가 더 크게 나죠. 여기는 이제 포대가 많으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나 이제 외지에서 놀러 오신 분들은 여기 오면 꼭 뭐 전쟁 난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여느 구불구불한 시골길과 달리 이곳 마을길이 바둑판처럼 곧고 반듯한 건 1979년 북한을 의식해 새로 만든 전략촌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그러나 최북단 마을에서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옛날 우리 오니까 버스가 없어. 네. 하루 한 대 뺏기. 그리고 출입증이 있어야 되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정이 들고 이제 고향이 됐지 뭐. 이제 여기다 보따리 벗어놨지 어디 또 가겠어?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던 이곳도 출입 통제가 완화되고 외부와 교류하면서 점차 밝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특별한 손님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삶에서 드라마를 발견하고 함께 즐기자는 취지로 시작돼 벌써 4회를 맞은 끄트머리 국제마을 영화제에 참석한 7명의 외국인 영화 감독들입니다. 마을에선 한창 영화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 상황을 드라마로 8mm 필름으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우연히 동네 아이들끼리 나눈 대화는 영화의 대사가 되고 왜 이름을 듣기 싫어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상상을 해봐.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서 몇 번의 연습을 거쳐 완성된 장면. Ready? 액션! 난 여기에 이름 적기 싫어. 왜? 왜 그런데? 이유가 뭔데? 내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니까. 영화 덕분에 한바탕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외국인 감독들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 비무장지대 숲길을 걸어보기도 했는데요. It was breathtaking. It's very beautiful. It's on my bucket list to come here, go out to the DMZ, and look over to Korea. 전 세계 다양한 이야기를 보고 듣는 게 익숙한 감독들이지만 휴전선을 끼고 살아가는 접경지 마을의 모습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Little scared because this area is close to the borderline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Yes. 무서워. Yeah. Arrived to here, I feel this area is so peaceful, and the local people are nice and friendly. And if I talking with point of view of film director, I think this area is suitable for filming and film production. 접경지 마을인 만큼 가끔 이곳에서는 촬영해선 안 된다는 군인들의 경고를 듣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마을의 역사와 특수성을 알고 있는 만큼 충분히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So I think it makes sense that they have to be careful on whoever they meet, like us. Foreigners especially, it's not like look like a Korean, because anything can happen which is from their experience. So, and as long as we as invited foreigners people come here, and as long that we respect their community here and the military's rules, I think there's no issues. 밤에는 더 많은 인제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야시장을 찾았는데요. 오늘 7개국의 감독님들이 또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무대에 임시 스크린을 설치해 주민들과 함께 출품작을 감상하면서 여름밤을 즐겨보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인제에 방문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 인제에 좀 깊은 인상을 좀 남겨주기 위한 그래서 환호성을 좀 크게 해주면은 또 그거에 대한 깊은 인상이 남지 않을까. 4박 5일간의 짧지만 강렬했던 인제 여행. 감독들은 마지막 날 밤 늦게까지 마을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추억을 다졌습니다. Best film. It's a good photo, seriously. This is champion. 각기 다른 환경, 역사에서 자라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다르지만 한국의 접경지 마을이 되찾은 일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말하는 그들. 이들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건 앞으로도 어딘가에서 평화를 이야기할 거란 확신 때문이 아닐까요? 아마 이분들은 역사적인 이 마을의 역사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영감을 받아서 창작으로 발전될 것이고
이 역사와 전혀 새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또 공감하는 과정들이 시작이 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통일전망대 김유미입니다. 소학교 학생들에 대한 태권도 교육은 틀을 기본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틀? 뭐 액자? 뭐 이런 거 아닌가? 틀? 저희 나라 무슨 저기 태권도 있죠. 예.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아, 품새인가? 품새입니다. 네, 태견. 택견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전통 무예인 태권도의 품새를 북한에서는 주로 틀이라고 부릅니다. 틀을 통해 태권도 동작을 습득하다 등의 용례가 확인됩니다. 아, 품새 맞았습니다. 예. 품새가 틀이었어. 뭐 북한말 무슨 축구 용어 이런 건 막 들어봤었는데 TV에서 완전 이건 생소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찌는 듯한 무더위는 이제 지나간 듯하죠. 요즘은 덥긴 해도 견딜만 하다 싶은데요. 주말 동안 남부지방에선 많은 비가 내린다니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론 선선한 바람도 불어서 가을이 가까이 왔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